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거센 비난을 제기한 가운데 사임까지 경고했습니다. 미전역에서 학생 비자 취소가 잇따르면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비자 규정 위반 시에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한인조 교수가 비자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한국으로 강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총격 용의자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지나던 토끼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거칠게 표출하며 사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관세 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정상들 중 친트럼프 성향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자 질문이 나오자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큰 관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어제 발언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예 대놓고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앞서 SNS에 연준의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린다. 또 유가와 식료품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준 의장의 임기 단축을 요구한 데 이어 언론 앞에선 거칠게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남아있는 파월 의장은 사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연방준비법에도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임이 가능한지 불투명한 것은 물론 미국 내부에선 독립성 흔들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 수장과의 불화를 공개한 가운데 외부적으론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멜로니 총리에겐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국방비 인상을 시사했고 일본과 멕시코와는 생산적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미국과 입장차가 있고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해 온도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직후보다 14%포인트나 하락한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일기 당시 같은 기간의 하락률 5%포인트보다 가파르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임이 사라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 측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 전역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다른 범죄 이력도 없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온 학생들까지 갑작스럽게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취소 사유조차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학생들은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고 없는 통보에 당황한 유학생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미전역 160개 대학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상당수가 인도와 중국 출신 학생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시위 참여 등 반미 행동과 관련된 이유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면 최근엔 단순한 경범죄 혐의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ot only is it confusing, I don't think it's right at all. I think it's a little crazy that stuff like this is happening. I saw a post on it from our newspaper last night, and I remember just thinking like, oh my God, like it's weird to think it's actually happening here because it's not right. 실제로 전국 이민변호사협회는 매일 수십 건의 유학생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취소 사례와 사유가 각각 다양할 뿐더러 예기치 않게 통보식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이 파급 효과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2, 3학년들은 학위를 못 받고 한국 갈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유학생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학생 비자 취소뿐만 아니라 체류 허가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학생 비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통보문에 보면은요,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라고 할 때 이유를 밝히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꼭 형사 기록이 아니다 할지라도 학생 비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불법 취업을 했을 경우 풀타임을 등록해야 되는데 파타임을 등록해서 서비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럴 때도 범죄가 없어도 이런 서비스 그 유학생 관리 시스템 기록을 종료시켜서 신분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학생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세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유학 연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곧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비자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보를 받지 못한 대학도 많아 실제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한 한인 조교수의 비자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강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휴스턴 대학교에서 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전영선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비자가 종료됐다며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학기는 새로운 강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휴스턴 대학교 측은 전 교수의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해 최근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면서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교수는 OPT 과정을 통해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H-1B 취업 비자 발급 지연으로 다른 대학원에 등록해 F-1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의자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캠퍼스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은 오늘 정오쯤 플로리다주 텔러헤시의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 학생회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20살 페닉스 아이크너로 확인됐습니다. 아이크너는 현재 재학생이자 현직 레온 카운티 셰리프 부국장의 아들로 어머니의 개인용 권총과 산탄총을 사용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이크너는 셰리프국 청소년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무기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왔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캠퍼스는 비상경보와 함께 대혼란에 빠졌고 학생들은 불을 끄고 책상으로 문을 막으며 대피했습니다. I was parking my car, walking back, and as I was walking back, I see these group of girls crying, really upset, walking back from the student union, told me they heard gunshots, and they just ran and came back to their apartment where I was walking to. It was just chaos. Everyone was like, there's like a shooter and stuff, and so like these guys started like pressing the elevator button to have the elevators come up and like put tables in the walkway to like block anyone from getting on the elevator, and then like some other guys like closed the doors to the 5th floor and then put tables and stuff. 학교는 모든 수업을 취소했고 인근 공립학교들도 예방 차원에서 일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온 카운티 셰리프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력은 미국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며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활주로를 지나던 토끼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덴버 국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에드먼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2325 편이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회항했습니다. 사고는 이륙 중 토끼가 오른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종사는 즉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3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5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는 약 75분 동안 상공을 선회한 뒤 덴버 공항으로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은 이후 다른 항공편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객들은 큰 폭발음과 진동, 반복되는 엔진 역화 현상에 공포를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에 따른 조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미국에서 보고된 야생동물과의 항공기 충돌이 2만 건을 넘었지만 토끼가 관련된 사고는 4건뿐인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 도심의 횡단보도 안내음이 해킹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애틀 교통국은 어제 시애틀 지역 곳곳에 교통신호 버튼이 해킹돼 조작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된 사실을 확인해 즉각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된 음성 메시지는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등의 목소리가 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 I'm Jeff Bezos. This crosswalk is sponsored by Amazon Prime with an important message. 경찰은 이 같은 음성 메시지는 워싱턴 대학교 인근 지역 5곳과 사우스레이크 유니언 등 최소 12개 횡단보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차로에서는 음성만 조작돼 안전성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당국은 횡단보도 음성이 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도 중요한 정보 수단인 만큼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비슷한 해킹은 실리콘밸리 일대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주민들에게 조작된 횡단보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 15개 주에서 로메인 상추에 오염된 대장균이 퍼지면서 최소 88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 같은 사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조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FDA는 감염원이 확인됐을 당시 이미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경고 없이 조사만 마무리했고 업체명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냉동 보관한 제품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피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디애나의 한 가정은 아들이 감염으로 2주간 투석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DA는 해당 상추의 재배지와 가공처를 추적했지만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업체명은 비공개 처리했고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편 테일러 팜스는 자사 제품은 해당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FDA 역시 공식적으로는 특정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맞아 특별한 밤을 선사했습니다. 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한국 문화를 기념하고 한인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2025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전에는 전통 부채춤 공연이 이어졌고 K-팝 그룹 트레저가 스페셜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다저스와 하이트 진로는 특별히 토미 에드먼 선수의 한국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제작해 팬들에게 증정했으며 한국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와요. 이것도 재작년, 작년에 딴 거고 LA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크고 한국 나와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LA에서
끈기, 힘 참 프라우드해요. 화이팅! 화이팅! 한편 경기에서는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에드먼 선수는 2루타 2개 포함 4안타를 기록하며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와인 소비가 6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포도와인기구는 2024년 전 세계 와인 판매량이 전년보다 3.3% 감소한 2억 1,420만 헥토리터로 이는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생산량도 4.8% 줄며 2억 2,580만 헥토리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 이상 현상과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는 5.8% 감소했고 유럽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일하게 소비가 늘어난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도 와인 산업의 또 다른 악재로 지목됐으며 와인 한 병 가격은 2019년보다 30%가량 올랐지만 소비는 오히려 12%나 줄었습니다. 국제포도와인기구는 이번 감소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요인만이 아니라 음주 문화 자체가 세대 교체를 겪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2025년도 장학생 선발을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이 올해도 대학 입학 예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모두 60명을 선발하며 1인당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인 2025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학업 성적과 재정적 필요,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해당 지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산타클라라, 샌버나디노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조지아, 일리노이, 워싱턴, 알라바마, 텍사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하와이까지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2024년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성적표, 추천서,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6월 6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연방국세청에 해당 요청을 실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 IRS의 수석검사에게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감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연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단체로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버드가 면세 혜택을 잃게 되면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철거 통보를 받은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올 가을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법원은 소녀상 설치가 독일과 일본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철거 통보를 받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입니다. 베를린 밑에구청은 공모전으로 선발된 예술 작품이 아닌 만큼 2년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노골적인 회의와 압박이 배경이었습니다. 독일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청이 내세운 철거 이유를 조목조목 깨트리며 올 9월까지는 소녀상이 존치해도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소녀상 존치로 인한 독일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우려된다는 구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녀상 설치 때부터 갈등 가능성은 이미 인지되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외교 갈등을 이유로 예술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정책은 독일 연방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밑에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전시하게 둘 수도 있었지만 작품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철거를 추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공공부지 예술물 설치는 2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밑에구청 주장도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는 법원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성폭력을 반대를 하고 이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그거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소녀상을 통해서. 관할구청은 여전히 소녀상 영구 존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CEO는 어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찾은 뒤 런홍빈 위원회 회장과 회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계속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미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중 무역 협상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재와 만나서는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중국 시장을 계속 깊이 다지고 미중 경제 무역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측 대표들이 러시아 영토 안에서 일부 무기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 의혹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간 종전협상 관련 회동이 열렸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한 중국 국적자 포로를 체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한 뒤 연일 중국의 참전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한국 행정수도 이전이 민주당 경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사실상 온전히 이전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큰 틀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의 큰 쟁점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번 대선 첫 지방 맞춤형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두 기관을 사실상 옮긴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고 충청을 첨단 산업벨트로 키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도 세종 행정수도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고향인 충북 음성 친형집에 머물며 첫 지방 행보에 나선 김동연 후보는 당선 즉시 세종 근무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선거 끝난 다음 날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당연히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은 충북 청주로 이전하겠다며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계승을 강조하며 세종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은 장관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듭 집무실 세종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과 세종에 동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역별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면서 새 후보가 나란히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며 세종 행정도시 공약이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써야 할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 본선까지 민주당이 지방분권 이슈를 선점한 셈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짧은 대선, 세종시 행정수도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건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과거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작년 12월 용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용산 집무실을 계승하겠다는 대권 주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파입니다. 일부를 청와대로 쓰고 나머지를 또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한동훈 양향자 후보는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지만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으로 안 들어갈 겁니까? 호텔에서 일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이 먼저입니다. 반면 이철호, 유정복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현실적인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관행상 서울을 수도로 인식하고 있어 관습 헌법으로 봐야 한다며 수도 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 쟁점에 불을 붙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수도 정책은 결국 수도 이전과 개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까지 정치권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첫 공판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다시 언론사들의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지하 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공판이 대상입니다.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들만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정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지 못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재차 신청서가 들어오자 이틀 만에 허가한 겁니다. 지난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곳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 때도 경호처 요청대로 지하 출입을 허용할지 오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집값 통계를 100번 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내용으로 지난 2023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놓고 1년 반이 지나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은 당시 4주차 서울 집값이 변동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8월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당시 김학규 한국부동산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당시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발표해달라는 국토부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표되지 않은 집값 통계를 미리 제공받아 102차례 조작했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원이 12번이나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통계를 이른바 마사지한다며 조작을 이어갔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토부에서 낮출한다, 낮추자, 폭주를 한다, 갑질 시전, 최근엔 대놓고 조작한다 등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방 대화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성과를 강조하려고 2017, 2018년 소득과 고용 통계도 가중치를 조정해 조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정치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낱 얄팍한 감사원의 감사권이라고 하는 칼날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무도한 짓이고 이미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 의뢰하고선 1년 반 지나 일부 건수만 늘어난 감사 결과를 다시 최종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재판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를 두고 검찰이 소설을 썼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저녁, 후진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황당한 차량이 포착됐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그제 저녁 8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분기점 근처인데요. 어두운 밤 후진등 켜진 경차가 보이죠.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분기점에서 길을 잘못 든 운전자가 태연하게 후진으로 역주행한 건데요. 경차 운전자는 비상등을 몇 번 깜빡이고는 기어코 자신이 가려던 길로 빠져나갑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처음에는 후진등이 전조등으로 보여 자신이 잘못 운전한 줄 알았다며 당황스러운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가 제때 차를 세웠으니 망정이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한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황급히 차를 세운 남성이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건물로 달려가는데요.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전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남성의 정체, 강릉해경 오창원 경장입니다. 지난달 21일 비번인 날 이동 중 동해시 한 7층 건물에서 연기를 목격한 오 경장은 119에 신고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고요.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하면서 화재는 신속히 마무리됐습니다.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재빠른 초기 진화가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입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방향을 틀더니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경찰이 즉시 뒤를 쫓는데요. 수상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위반하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고요. 급기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결국 차를 버리고 도망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누리꾼들은 괜히 필사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었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를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생물이 만들어내는 가스가 대량으로 관찰된 건데요. 영상 보시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K2-18b 행성의 대기에서 생물이 생성하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의 정체는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디메틸 설파이드와 디메틸 디설파이드인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생명체 존재를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발견된 K2-18b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이 물질들을 생명체가 만든 거라면 K2-18b의 바다에 지구 초기 바다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미생물 활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들이 생명체가 아닌 다른 작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한 항공사가 선보인 좌석입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얇죠. 등받이 두께를 기존 좌석의 절반으로 줄인 건데요. 이런 좌석을 도입한 이유 바로 수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초박형 좌석을 도입하면 최대 28개 좌석을 더 설치할 수 있어 580억 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허리 아파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겠느냐, 고문 의자가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충격 흡수가 안 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좌석 간 거리는 기존과 같아 승객 공간은 오히려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